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워낙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슈퍼 위크다 할 정도인데, 자, 오늘 개장 전에도요. 일단 미국의 7월 이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되는데 이 세부 내용들이 어쨌든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김승혁 연구원,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예상보다 훨씬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7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나오면서 예상 대비 크게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기는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와 다행히도 4.2% 정도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실업률에 대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구인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서 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생각보다 연방 정부에서의 고용 창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보건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확대보다는 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하락폭이 지금 제조업 PMI에 대한 수축 가능성으로 같이 연결됐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신규 주문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에 대한 확장 국면보다는 수축 국면인데, 그 하락 속도가 얼만큼 빨라질까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를 심어주는 그러한 지표가 공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7월에 미시간대 이 소비자 기대 지수와 심리 지수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를 했고요. 이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일호 사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조합 자체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리고 기대 물가는 또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기대 지수하고 물가 자체가 경기를 위축시키고 또 물가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서베이 지표는 잠정치하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게 확정치고 전월 대비로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했고요. 기대 물가는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은 조합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 전에 나온 그 고용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 조합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한 2% 내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좀 13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4.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오늘 하루에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네. 과연 이렇게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나 아니면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나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해서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인지, 혹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고용 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런 위축 가능성이 이어질 것이냐, 고용 창출로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분위기 전환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OBBA에 대한 통과 그리고 SLR 규제 완화, 이러한 최근에 일련의 정책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산업에 있어서의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후에 감세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SLR 규제 완화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지금의 흐름들이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를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세부 항목들을 봤을 때 저희는 신규 주문 건수 같은 경우가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이 저희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인 호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문 같은 경우가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지표들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야라고 시장이 좀 기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SLR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8월 26일부터입니다. 30일 정도 7월 초에 합의가 된 이후에 30일 정도 협의 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8월 중순 이후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확산이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슬로우다운 될 수 있고 저희가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늘 좀 온 것 같은데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가 저희한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7월의 고용 지표나 아니면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시장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런 흐름이 오늘 하루에 그칠지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어느 쪽으로 보는지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선 눈앞에 닥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 속도 자체가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매크로 지표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전에 FOMC 미팅도 있긴 했지만 향후 FOMC 미팅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페드와치를 보고 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연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됐었는데 방금 매크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그 속도 자체가 지금의 매크로 지표의 조합이라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 자체는 나쁘지만 그 금리 자체가 좀 하향 안정화로 가는 와중에 있어서는 주식에는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표가 나빴기 때문인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침 이 FOMC 회의록 이것도 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좀 있죠. 7월에 FOMC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성명서에서 최근 지표들은 이 경제활동의 성장이 상반기 동안 완만해졌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6월 달에는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구가 크게 변경됐단 말이죠. 자, 김승혁 연구위원, 이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완만해졌다와 확장되고 있다. 이 어감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결국에는 이 어감 차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시장이 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인데 이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제 워딩을 바꾸면서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9월보다 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시장이 있어서 해석을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다만 오늘 같은 지표의 결과는 지금 이런 FOMC 성명서의 워딩을 다시 한번 또 수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땐 최근 같은 경우에 고용에 대한 위축 가능성도 크게 보이지가 않고 있고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고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수치들 역시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모양새다. 그러면 경기가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워딩을 바꿨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도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겁니다. 너희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지 말고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래서 너희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너무 제한 없이 쓰지 마라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더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한을 주기 위해서 이런 워딩 수정을 한 건데 지금 같은 경제 지표를 만약에 참고했다라고 한다면 이 워딩 수정은 오히려 반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표들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도 되는 건지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파월 의장이 오늘 같은 지표 조합을 봤다면 김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기가 견조하고 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스탠스로 보면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의 조합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파월의 코멘트도 이 이후에 FOMC 회의에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이 좀 특징적인 현상이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사실 7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지표들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때 1,400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의 상황이 약달러로 갈 것이다. 이 기존의 전망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 향후의 분석을 김수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달러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선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의 매력도가 얼만큼 크느냐에 따라 사실 달려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는 꾸준한 상승 랠리를 7월 내내 보여왔고요. S&P 기준으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결국엔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춰나간다라는 평가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다 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들어오다 보니 그러면 달러와 표시 자산들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그것 이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최근 달러에 대한 인덱스가 점차적으로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유로화라든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약세가 오히려 조금씩 보여지면서 전체적인 달러의 가치가 최근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약세로 갈 거냐 강세로 갈 거냐는 결국엔 방금 말씀드렸듯 달러로 표시된 그 자산들의 매력도가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신흥국으로 자산들이 이탈하면서 새로운 기회, 수요처를 찾을 것이냐에 따른 싸움인데 저희는 하반기 정도에도 여전히 달러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들, AI 모멘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올 만한 국가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원래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미국을 좀 따라잡으려고 많은 모멘텀이 원래는 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역시도 달러 강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요. 원화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화만 더 유독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최근 같은 경우에 원화 가치가 사실 원래는 원화랑 위안화가 페어링이 됐다가 최근까지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페어링이 다시 한번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를 보기 위해선 한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도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 하나의 포인트이긴 하고요. 그러면 달러의 강세와 원화의 강세 무엇이 더 강할 거냐인데 달러가 좀 더 강세를 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신흥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쪽에 모멘텀이 더 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클 가능성, 원화 표시 자산들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능성과 달러 표시 자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고 저희는 하반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싸고 있는 AI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방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강도보다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수요차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미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환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은데 최희로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환율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환율의 레인지를 보면은 1,250원, 1,350원, 100원 레인지였다면 지금 약간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350원, 1,450원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 달러 원화 환율이 1,500원 밑으로 1,400원 밑으로 갔다가 1,350원을 지지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였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1,500원, 1,600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100원 레인지로 보면 한 7% 정도의 환손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미국 주식에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최근 한 2년간, 3년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 2년 반 정도에 한 10배 정도 올랐고요. 팔란티어도 10배 정도 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우량 종목을 오래 보유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내면 환차익 정도는 환찬손 정도는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고용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비자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세 폭풍 속에서 정유주 실적들이 과연 어땠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유주 실적 같은 경우가 엑슨모빌이랑 쉐브론 같은 경우가 공개를 했는데 주가 반응은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상치 대비 매출이 올랐고 EPS가 생각보다 견고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P 곱하기 Q의 싸움입니다. P는 결국 가격이고 Q는 생산량인데 P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Q를 늘리고자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과연 곱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공개가 될 것이냐가 사실 정유주 입장에선 가장 큰 골칫거리긴 했는데 P는 확실히 좀 내려갔습니다. 가격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생산량이 가격이 내려간 것을 훨씬 압도할 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유주에 대한 실적은 좋았고 만약에 이런 결과로 P가 내려간 거를 압도한다라고 하면 사실 향후에도 관련된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하방에 대한 막힘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던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퍼미안 분지 같은 데서 결국에는 수평감세법을 통해 빠르게 뽑아내고 있는 그 많은 원유들이 시장에 계속 공급된다라고 했을 때 유통되는 마진들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P가 내려가는 건 제한적이지만 Q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상승 버퍼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유주 실적 같은 경우 특히 엑소모빌이랑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스트림이라고 부르는 정유주 업체들인데 그 업스트림 업체 역시도 가장 불안했던 실적이지만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 예상과 실제 성적표가 가장 달랐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유로 상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AI 캐펙스 투자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들의 실적을 가장 유심히 봤는데요. 클라우드 업체들 하면은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마존이 가장 좀 독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30-40%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라고 구현되는 그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기껏해 17.5%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를 계속 증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들 그리고 성과를 못 보여주는 회사들이 극명하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공급 자체가 여전히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나 수익성 차원에서 나머지 두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을 못 따라감으로써 일단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투자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생산성이나 매출 증가율에서 극명하게 다른 업체들하고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제 이 어떤 실적하고 그다음에 예상치가 달랐던 종목도 궁금하지만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자,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I 모멘텀 이런 것들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저희가 눈을 좀 더 돌려보면 방위 방산 쪽이 점차적으로 군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국방 예산이 9,416억 달러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1,420억 달러 정도가 R&D 투자 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된 이유는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서 관련된 아이언돔 사이트 같은 경우가 100% 방어가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방위 안보를 통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희가 잠깐 눈여겨보면 사상자의 70%가 드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드론 관련된 밸류체인을 아직까지 중국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의 군비 예상이 어느 정도는 확충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돼서 미국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곳들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투입되었고 투자가 될 가능성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에 대한 기술력들이 확충되고 그런 것들이 탑재될 그런 어떤 국방 예산이 어디로 쓰일 것이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드론이 될 것이냐, 로봇이 될 것이냐, 로켓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방위 방산 섹터에 대해서 이후에도 미국이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산업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 역시도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